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전남에 이어서 오늘은 전북을 돌면서 강세 지역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 동탄 광교를 찾아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 등 지사 시절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당국대 천안 캠퍼스를 찾아서 전통 보수층에게 합리적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대선 이슈들 자세히 분석하고 이번 선거에서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젠더 이슈도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선 KBS 이규명 기자와 함께 20대 특수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특수교육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건 살펴봅니다. 주말에 문화 코너에선 최근 새 영화를 가지고 12번째로 한국을 찾은 톰 크루즈를 통해서 나이를 잊은 배우들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 대변인님은 금요일 막히는 그 교통을 뚫고 지금 오고 있어서 곧 도착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조기현 부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겠습니다. 자, 후보들이 오늘 어디를 갔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이어 오늘도 지지 기반 호남 지역을 돌았습니다. 지금 돌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동학혁명의 정신이 결국은 지금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비상계엄 친위 군사 쿠데타를 제압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간 동학혁명군들의 영혼이 오늘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앞으로 6월 3일을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우리가 나아갈 길도 사람이 하늘처럼 존중받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권자로 인정되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재명 후보 보니까 동학혁명 정신 언급하면서 그걸 비상계엄 사태하고 이제 연결을 시켰고요. 자, 동선을 보니까 어제 전남, 오늘 전북 지역 돌았습니다. 내일 5.18 전야제 모레 기념식까지 호남에 머문다고 합니다. 자, 이번 호남 일정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호남 일정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쭉 일정에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는 네. 내란 극복, 회복과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이 경제를 조화시키는, 일치시키는 이런 일정으로 쭉 가고 있어요. 그거 어제만 해도 이제 호남으로 넘어오시긴 했는데 그 전에 소위 말하는 호국벨트라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승을 계속 거뒀던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국난 극복의 의지, 또 각 지역 경제의 어떤 특성에 맞는 지역 발전 전략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또 오늘 내일 이어지는 호남 지역 일정은 민주당의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전통적 지지층이 강한 곳이고 또 전북하면 오늘 또 강조하신 메시지처럼 동학의 발상지고 그 역시 이제 국난 극복의 의지 이런 것들이 오늘에 이어져서 내란을 극복하는 힘으로 이어졌다 이런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고 또 내일 광주 5.18이야 뭐 사실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을 겪으면서 이제 네. 광주의 정신이 이어져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결국에 나서서 승리한 것이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이제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북에 가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전북 발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네. 네, 이제 광주에 가셔도 일관된 맥락 속에서 5.18 정신의 계승 그것이 이어진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지금의 상황을 네. 극복할 어떤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네네.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의 유세 쭉 종합해 주시면서 특히 어제 오늘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호남 행보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를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셨고요. 특히 오늘 익산 유세 현장에 보니까 김상욱 의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해서 이게 민주당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유세 현장에 왔습니다. 이 후보와 포옹하고 같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자,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은 약간 생각을 다듬을 기회를 제가 한 1분 더 드리기 위해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오늘 그 현장 영상을 좀 봤는데요. 네, 차에서 내릴 때부터 해서 상당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당연히 환영을 했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반갑게 김상욱 의원을 맞아줬는데요. 이게 한 명의 의원의 지지선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의 어떤 갈등과 분열상 그 이상을 넘어서 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상황. 합리적 보수이고 또 비상계엄 내란의 위헌 위법성 주장이라는 보수적 가치에 가장 충실했던 김상욱 의원 마저도 포용할 수 없는 이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뭐 진보 전당 진영에 있어서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비춰진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중도나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행보를 하면서 김상욱 의원 같은 분이 와서 같이 하기에도 그 외연이 그만큼 넓어진 어떤 민주당의 모습을 한편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뭐 당의 구성원들이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김상욱 의원의 지지 선언을 환영하고 있고 또 이후에 뭐 입당으로 이어질지까지는 이제 이후 절차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같이 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로서의 김상욱 의원의 오늘 행보는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진정한 보수주의자 이재명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욱 의원의 행보? 그런데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진정한 진보주의자라고 함께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김상욱 의원이 한 얘기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 이게 양립 가능한 그 형용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민물고기는 바닷물 가서 살기 어려운데 그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을 탈당한 것까지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계엄 과정에서 계엄에 명확히 반대했었고 탄핵에도 찬성했었는데 우리 당내 분위기가 김상욱 의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갔었고 실제 지도부에서도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면 탈당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공공연히 얘기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탈당하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지금 전쟁 같은 대선을 치르는 국면에서 바로 적장에게 투항해서 적장을 찬양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김상욱 의원을 뽑아준 울산 지역구 유권자들은 김상욱 의원의 판단을 존중할까 과연? 불과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김상욱 의원이 국회의원 된 지. 2012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작년에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비교적 우리 당에 유리한 지역에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탈당하자마자 바로 이재명 후보를 찬양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라는 정도의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그러니까 그동안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리 어느 다른 당파에 가는 거를 보면 그동안의 진정한 보수를 추구한다고 했던 정말 속마음의 진정성은 무엇이었나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공연하게 뭐 공론화시켜서 김상우 의원의 탈당이나 뭐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은 없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함께 일했던 보좌관 비서관들도 있잖아요. 뭐 약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좌관 비서관들은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보좌관 비서관인데 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듣고 있어서 김상우 의원이 물론 뭐 본인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제대로 된 도리였는가 이런 부분은 스스로 또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유세 현장 보면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먼저 얘기를 꺼내서 대답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좀 반복되고 있어요. 뭐 셰셰 발언도 그렇고요. 셰셰 발언 꺼내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근데 대장동 의혹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수익을 올려준 게 뭐가 잘못됐냐. 일극체제 논란도 이제 반박을 하고. 자, 이게 일종의 뭡니까? 정면 돌파 전략입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일단 그 김상우 의원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예. 그 김상우 의원 보수의 원칙과 가치를 계속 주창해 왔고요. 네. 그렇게 국민의힘이 가야 된다는 주장했는데 밀어냈잖아요. 아무도 손 안 잡아주고 꽤 오랜 시간 갈등과 고민하는 중에 선택지가 된 거기 때문에 갑자기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셰셰 발언 등등 사실은 이게 문제될 발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늘 또 민주당의 기본적인 어떤 외교 입장과도 같은데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 체계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중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게 경제적 그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정부가 그 과정에서 작년 총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를 왜 그렇게 푸느냐. 적어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면 어떤 방식이라도 국익을 중심으로 놓는 외교라고 하면 중국과의 경제관계나 교역량 이런 거 따지면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안 문제를 왜 굳이 언급해서 거기에 군사적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거나 중국과 반중 정책을 계속 치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 이 얘기를 당시 총선 국면에서 유세장이었으니까 유세에 온 청중들 유권자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편한 말에 불과했죠. 이 얘기만 딱 해놓고 뭐 셰셰나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외교적 발언을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화처럼 국익 외교 한미 동맹 중심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언만을 뽑아서 자꾸 악마하고 뭐 이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생각 자체가 틀린 것처럼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 유세장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낸 거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자, 더 유권자들의 유세장에서 이 얘기를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다시 이제 확인시켰다. 예. 근데 네, 정광재 대변인. 네, 이번 그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했었던 중국 대만 셰셰 발언은 본인은 정면 돌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한 이야기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국제 관계관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잖아요. 과거 시절에는 미국과 중국이 아주 협력 관계를 하면서 함께 공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른바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체제 간의 그 공급망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 다 같이 지내면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엔 경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그냥 모르고 했다면은 정말 외교에 관련해서 무지해서 한 말이고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당장 미국에서 이게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냐라고 이 반응이 올 정도로 미국은 이재명 후보의 이 국제 안보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무게감 있는 외교적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미국, 중국 다 어느 한쪽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해 갖고 그렇게 우리가 외교를 해왔던 건 아니거든요. 네, 이번엔 김문수 후보의 유세장으로 가봅니다. 경기, 판교, 화성, 동탄, 광교. 자, 이어서 충남, 천안, 대전. 어떻게 보면 중원을 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오늘 김 후보 유세 동선 어떤 의미라고 평가하세요? 일단 그 김문수 후보가 경기지사를 2차례 역임했잖아요. 네. 이 지사 시절에 내놓았던 정책들이 상당한 호응을 얻었었고 특히 뭐 GTX라든가 광교 개발이라든가 평택 삼성 공장 일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생각하더라도 야 그게 다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야? 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재평가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유세 일정으로 TK와 PK 지역을 돌았던 것은 아무래도 영남 민심이 과거와 좀 다르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을 원팀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영남 민심을 결집해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이 됐었다고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정치 생활을 오래 했던 수도권 지역으로 와서 유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씩 분위기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출발이 늦었던 점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월 27일에 이미 대선으로 확정되고 경청 투어를 통해서 전국을 돌 사이에 김문수 후보는 후보를 확정짓지 못하고 이 세월을 좀 뭐 늦게 출발한 건 분명히 있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주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수원 유세에서 청렴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렴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부패하면 즉시 죽을 것이다.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공무원들 다짐해서 그 광교 신도시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큰 데입니다. 10배 이상의 광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속된 공무원 없지요? 네. 그리고 공무원 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린 의문사한 공무원 한 사람도 없죠? 김문수도 광교 신도시 개발하고 한 번 또 수사받거나 제가 광교 신도시에서 일하다가 뭐 의문이 있다 또는 부정부패 뭐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들어보신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 제가 즉시 모든 걸 그만두겠습니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장동보다 10배 큰 광교 신도시 만들면서 뭐 이렇게 형사처벌 받은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얘기예요. 부패 후보 대 청렴 후보 구도를 이제 그 프레임이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부패 후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검찰이 기소해서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그 부패가 확정된가요? 되는 건가요?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어쨌든 기소돼서 재판 중이었고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그 많은 수사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돈을 받았다거나 부패와 직접 연루됐다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적용된 범죄 혐의가 대부분 배임입니다. 그 행위가 이 경기도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그 부분 역시 아마 이후 수사 과정에서 또 달라질 겁니다. 정여국 회계사 이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이 관여자인데 최근에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고 자기가 제출했던 엑셀 파일이 일부 변조됐다고 주장도 하고 있고요. 수사 과정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등등 수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 부패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금 볼 수 없고 네. 두 번째 김문수 후보 글쎄요 청렴하게 사셨죠. 그리고 재산이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 부분 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단순 비교하려면 다른 부분을 봐야죠.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의 수사나 이 재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의 어떤 이 무리한 기소, 수사 이런 게 분명히 있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란 보장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청렴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광재 대변인님은 부패 후보 대 청렴 후보 이 유권자들에게 좀 먹힐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보세요. 네, 그 혐의의 경중은 있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패 후보라고 하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거 아닌가요?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저는 정치적 취약점 이건 저는 당연히 부패와 관련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를 얘기할 때는 꽃꽃문수 또는 청년문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분이 정말로 광교 신도시라는 데가 대장동이 30만 평대인데 그보다 10배 정도 큰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뭐 일어났나 이런 부패와 관련한 논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대척점에 있는 정치적인 약점을 공격하고 자신의 강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취임 직전에 경기도 청렴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이었는데 화장실에 이거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청렴영생 부패식사 이러면서 경기지사 그만둘 때는 경기도 청렴지수가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뭐 이런 성과도 있었으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가장 적절하게 이재명 후보와 본인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병대 순직 사건 1심 무죄 받은 박정훈 대령 항소심 준비공판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고요. 또 당국대 천안 캠퍼스 학식 먹자 행사 이어갔습니다. 시장도 방문했습니다. 오늘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김문수로 이재명 후보에 견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이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보다도 거기서부터 확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김문수 후보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인지 저는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젊은 세대가 확장성을 가지고 지지해 나갈 수 있는 저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그래야 이번 선거 분위기 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젊어서 안 돼 이런 말씀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준석 후보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 찍지 말고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의 뭐 전략은 뭐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일화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확실한 메시지하고 갈 곳을 잃은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 떨어져 오는 부분을 새로운 어떤 젊은 보수의 대안으로서 본인을 선택해 달라. 뭐 상당히 먹힐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가 18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도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적절하게 지지를 호소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그 틈이 그냥 어떻게든 비집고 틈새를 찾아볼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 틈이 크게 열렸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면 상당히 좀 먹힐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초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사주가 정리가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선거도 이제 끝까지 가봐야죠. 뭐 지지층 결집은 가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거 이탈해서 이준석 후보로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적어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보수층에는 먹힐 수 있는 메시지인 건 분명하고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은 이런 호소 어떻게 보세요? 예,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올 수 있는 표는 이재명 후보의 표보다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의 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 단일화해서 대선을 승리하자라고 하기엔 지금 현실이 그만큼 이준석 후보에 녹록지 않다는 것은 뭐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지율이 지금 뭐 대강 한 자리 숫자로 나오는데 특정 계층과 특정 성별에서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반대로
이분이 갖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떻게 불식시켜 나가는지가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전히 우리 당으로서는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의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프레임이 싫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거기에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글쎄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김문수 후보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자, 이 질문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드려볼게요. 예. 지금 사실 이거 정말 급한 이슈다 이렇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얘기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다시 말해서 탈당 혹은 출당 문제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얘기까지는 뭐 오늘은 직접 연락을 드리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곧 뭐 주말 전에 매듭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뭐라 그러냐면 뭐 연락이 됐냐 그랬더니 연락됐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연락이 안 됐다는 취지의 얘기 같아요.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드렸고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전 대통령의 결정 여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이거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지금 애매하잖아요. 네, 저기 윤 전 대통령은 당에서 알아서 해라. 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요구할 뭐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붕 떠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의 강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유권자와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탄핵의 강을 건넜고 계엄의 바다를 지나왔다라고 하지만 네. 여전히 유권자들은 아니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새로 정립했냐 예. 이른바 뭐 출당이든 탈당이든 이루어졌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국민들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야 되는데 네. 지금 5월 18일이 아시다시피 그 첫 토론회잖아요. 첫 일요일이죠. 토론회가 지금 4자 토론회가 열리는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나머지 3명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끌려갈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전에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조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2심 전심으로 탈당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 정도에는 이제 답이 와야 되는데 그 답이 그러니까요. 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안 그래도 지금 해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조차도 첫 토론회 전에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앞에 두고 말씀을 하셔서 참 이렇게 답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대답하기가 좀 미안해요. 예, 좀 표정이 되게 미안한 표정이시죠. 뭐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입장 갖고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르세요? 지금 어떻게 3년 동안 그런 입장 때문에 사실상 당의 운영이 윤심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됐고 윤심을 그냥 읽고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당의 지도부를 교체하고 그래서 당이 그 분위기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비상계엄 내란까지 왔으면 이 국면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젊은 비대위원장을 했다면 김문수 후보의 옆에 세워서 이미지 상승 효과만을 기대했다면 오산이죠. 이럴 때 대통령님 탈당해 주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반응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또 뭐 경로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되니까 말을 거둬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명 출당 당이 쓸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기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한 50% 그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50%가 있다고 하면 이럴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이럴 때 딱 끊고 결단해서 끌고 가면 그분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가겠습니까? 이런 거 계속 못하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었고 뭐 혹시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잦은 탈당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이미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어떤 태도나 입장은 국민들이 전부 다 봤기 때문에 그게 탄핵이나 비상계엄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가기 위한 어떤 출발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이미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산 잘 챙겨서 나오셔야겠고요. 도로가 많이 막히고 있으니까요. 정체 시간도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잠실 쪽인데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1차로와 2차로는 추돌 사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4차로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여의 상류 진안 지점도 고장난 차 서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과 달래내국에 더 가서는 반포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설악 부근에서는 10km 넘게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북수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매송휴게소에서 시작된 정체는 용담터널까지 이어지고요. 광명역에서 금천,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정휴게소까지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출당 문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는 18일이죠. 이틀 후에 일요일에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이렇게 4명 TV 토론을 하는데 주제는 경제입니다. 경제 얘기도 할 거예요. 당연히 그 주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기현 부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게 집중적인 어떤 주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초기 어떤 승세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거 또 경제하고 뭐 꼭 연결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비상계엄 이전에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겪어왔고 고환율, 고물가 등등의 계속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불안 기조에서도 다 대책을 마련해서 호황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터졌던 게 이 비상계엄 내란입니다. 그 뒤로 뭐 급격히 악화가 됐고 지금 완전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었기 때문에 이 내란 극복을 매개로 해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주제거든요. 그러면 서두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 비상계엄 내란의 심각성과 이것이 초래한 어떤 국민 경제 어려움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떤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후보가 똑같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본인의 어떤 신념과 가치를 빨리 정리하시지 않으면 그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의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도 못하고 김문수 후보의 어떤 자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문제 제기만이 이렇게 나오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 이 문제도 또 중요해요.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거취뿐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라방에서 과자 먹지 말고 거리로 나오라 그랬더니 한 전 대표는 남 탓하지 말고 이재명과 싸우라 뭐 그러면서 딱 얘기한 게 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또 요구를 했어요. 네, 결국 이 맞습니다. 문제가 계속 연관이 된 겁니다. 어떤 제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떤 평론가는 이 첫 TV 토론뿐만이 아니라 선거 때까지 아마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갈 거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그게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번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모든 면에 다 얽혀 있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없이 어떻게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도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계엄을 막는 투표에 참석했다는 것과 그럼 이렇게 그 입장차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올인해갖고 김문수 후보를 도울 수 있겠느냐. 저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분명히 선거 막판에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명분을 김문수 후보가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뛰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인데 그럼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정광재 대변인 홍준표 전 시장 얘기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정계 은퇴한다 그러면서 하와이에서까지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최소한 2번 통화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러브콜 비슷한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띄우기도 했는데 이분이 뭐 꼬마 민주당 노무현 따라갈 걸 그랬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오늘은 또 뭐라 그랬냐면 대선 끝나면 판 갈아엎어야 대선 끝나면 돌아갈 거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무슨 총리설이니 뭐 이런 양쪽이 다 부인했지만 자,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준표. 정계 은퇴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확실해요. 딴 건 몰라도. 하와이에서 잠깐 쉬시면서 한국 정치를 멀리서 보면서 본인은 특유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뭐 보수의 대표 적장자로서의 어떤 역할 이걸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와 통화도 하고 또 그 뭐 효과가 직접적 인과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직접 당해 와서 하고 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본인은 뭐 그 지지층의 뭐 그 일부이긴 하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네. 국민의 희망과 같이 하는 것보다 다른 선택을 해도 같이 갈 수 있을 만큼의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의 선택지도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넓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네. 총리선이나 이런 거는 뭐 지금 나오는 게 호사가들의 그냥 얘기겠죠. 이제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들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대선 이유가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뭐 거기 특사를 보내서 설득하고 그런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 그냥 지지층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저희도 홍준표 후보의 대선 이후의 행보 저희도 관심이 가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예.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홍전 시장. 심리적으로 네.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우리 당에 대해서 갖게 된 네. 일종의 배신감 이런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본인이 그때 꼬마 민주당에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역사의 가정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꼬마 민주당에 갔었더라면 지금처럼 경남지사 2번 하고 대구시장 1번 하고 5선 국회의원의 대선 후보 보수 2명. 정당의 대선 후보 하고 이러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 전 시장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30년간 보수 정당을 내가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 결과 하나만으로 당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넘어서 막 저주식으로 가버리면 네. 그동안 당을 함께 이끌었던 분 또 당원들 이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그 상처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뭐 총리와 관련한 이야기 이게 보도가 됐잖아요.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에게 이런저런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통합과 관련한 본인의 진정성이 있다면 선거에 도와주건 말건 간에 초대 총리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임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정도의 용기를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정치 토크는 기회될 때마다 대선 공약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젠더 이슈, 여성 공약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재명 후보 여성 성평등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 SNS에 공개를 했는데요. 네. 뭐 핵심은 여성의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거고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일단 내놓고 있습니다. 뭐 가장 먼저는 이 교제 폭력으로 인한 어떤 여성들의 위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단적인 예를 들면 접근 금지 가처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하면 근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결국에 그게 돼 있었어도 어떤 그 최악의 상황에 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뭐 유치장에 수용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있고요. 일하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 고용평등임금 공시제도, 공공기관의 성별평등 지표 반영, 경력부 여성 채용, 기업엔 뭐 세제 지원 등등 해서 안전과 일자리, 일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김문수 후보 여성 성평등 관련 정책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정치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2011년, 2013년 어떤 상을 받았냐면요. 네. 여성가족 정책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 의원, 우수 단체장 이걸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딸 하나를 키운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뭐 제가 아는 한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육아 관련한 3법을 통과시켜서 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여성가족부 윤석열 정부 때 폐지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데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위상을 좀 높일 필요도 있다고 했으니까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과거 윤석열 정부보다는 훨씬 더 뭐 여성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이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성가족부 개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될지 축소가 될지. 자, 이게 요거는 시간 관계상 두 분이 짧게만 한 말씀씩 해줘요.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오히려 없어요? 여성가족부 폐지나 여성가족부 부처의 존폐와 관련된 얘기를 네. 꺼내는 순간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 문제가 지난 정권 내내 얼마나 발목을 잡았습니까? 이런 식의 공약은 내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인위적으로 성별을 갈라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성가족부는 나름의 역할을 잘 구분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정립이 안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었던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그 TV 토론에 4명 하는데 그중에 같이 할 민주노동당이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페미니스트 자처하면서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에 관한 차별화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권영국 후보 여성 성평등 정책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제가 그 정책까지 공약까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그간 뭐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 해왔던 바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네.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나 이 부분은 특히 이 민주노동당 후보로서의 장점으로 많이 뭐 강조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 정광재 대변인. 자신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했던 대선 후보가 과거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본인이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대통령도 있고 후보도 있었지만 박근혜 심상정이 있었는데 여성 후보가 또 없고 그렇죠. 그런 또 대선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예. 이런 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 겪었잖아요. PC주의, 이른바 Political Correctness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기존의 가치와는 상반되는 측면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가는 게 그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와 맞느냐? 이 페미니스트 논쟁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특정 성별에 대해서 그 특혜를 주는 게 저는 그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진 않고 양성이 평등하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페미니스트 논쟁 같은 게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는 뭐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내렸던 지기현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룸사롱에서 향응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룸사롱 내부 사진 공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지판사 사진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부장판사 언급하면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이제 사법개혁은 다 좋은 건데 좀 불리한 판사 2명을 언급하면서 얘기했다. 이게 나쁘게 보면은 좌표 찍기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렇지 않죠. 어떤 판결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나올 수 없는 판결을 했던 판사와 대법원에 대해서 그간 이 경외시되고 존중받았던 사법부도 네, 그 일부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특정 후보, 그것도 유력한 대선 후보를 후보자 개혁의 박탈 여부가 결정되는 이 결정을 9일 만에 그렇게 졸속으로 한 부분 하나 있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구속 취소 결정, 우리 사법상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했어요. 이게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냐. 이 지금 사법부 최근 비상겸 내란 이후에 이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맥락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법부 역시 재판으로서 평가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움직여가는 것이 정치에 오염돼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확인된 게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고,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었고, 지기현 판사의 이번에 룸살롱 접대 의혹이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된 이상 분명히 사법개혁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당의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워낙 법률 전문가시고 법률이 부위원장 하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들리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나 여기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깨끗한 손. 이게 아주 중요한 민감한 재판인데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더러운 손.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아울러서 지금 이른바 민주당의 사법 공세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개정안들, 공직선거법의 이제 유죄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밀어붙인다는 그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이거 대선 후에 해야 역풍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안쪽에 그 내부적인 이것 때문에 견제를 못하니까 그냥 밀어붙인다 해서 중도층 표심이나 이런 데서 조금 우려를 할 만한 그런 거라고 보진 않으세요? 내부에서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적어도 이런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이 되고 있고요. 깨끗한 손, 이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거는 나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지금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오염됐고, 그래서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 부분을 짚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리고 사법부가 존중받으려면 네. 이런 논란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번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라든가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등등의 이런 사안들은 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관여되어 있지 않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정광 대변인 뭐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떤 그 일정까지 바꿔오면서 대법원 앞에서 규탄 대회도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기승전 정치 검찰이었잖아요. 이제 정치 검찰을 넘어서 정치 법원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치주의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이른바 뭐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의사봉이 법봉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사법개혁을 나선다면 네.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모두 기승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그 입법 과정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시간은 이제 20초밖에 안 예. 남았지만 견제를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양측의 입장은 다르지만 견제가 좀 부족한가요? 어떻게 된? 뭐 이게 비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견제라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이런 어떤 이게 만약에 당 입장에서 좀 일방적이다 하면은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근데 국회에서는 뭐든지 민주당 마음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결국엔 믿을 건 여론밖에 없거든요. 국민 여론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 배기 수하와 수희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하지만 동생과는 달리 건강이 좋지 못한 첫째 수하. 지난해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사 결과 이중 출구 우심실이라는 심장 기형을 진단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수아의 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호흡곤란으로 인한 수면 장애와 면역력 저하로 온몸에는 심한 아토피까지 번졌습니다. 3번의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공 확률은 50% 이하라는 얘기에 수아 부모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는데요. 우리말이 서툰 태국인 엄마와 아파트 경비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빠는 수아의 수술비와 치료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수아가 쌍둥이 동생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퇴근길 일부 지역은 강하게 쏟아지는 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지금은 경기도 고양과 김포, 부천에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요. 서울 구로구와 마포구, 한강 주변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는 천둥 번개와 벼락을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 경남과 전남, 제주도가 20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 전북은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하늘이 개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북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 일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예보됐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맑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부산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에는 서울 24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올라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전남에 이어 오늘은 전북 지역을 찾아 호남 표심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성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도 등 여성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충청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GTX 전국 확대 등 교통 공약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충청권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우려가 거듭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유세시 후보 주변으로 방탄 유리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후보자 협박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특수교육 하면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흔히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별도의 특수학교를 떠올리시겠지만은 이미 우리 학교에서는 수많은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또는 별도의 특수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젊은 특수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특수교육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문제 취재한 KBS 시사제작국 이규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 기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제목이 28 특수교사의 죽음입니다. 네. 한 특수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내용인데 이건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해 10월에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네.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던 28살 4년차 특수교사 김동욱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좀 호소했던 상황인데요. 이제 이 특수교사가 사망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진상이 여전히 밝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의문점들이 좀 남아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또 이 특수교사의 죽음으로 드러난 이 특수교육의 어떤 열악한 현실들을 좀 짚어보는 내용으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특수교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극단 선택을 하게 된 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로 인해서 특수교육 현장이 진짜 이제 실태가 어떤지 그걸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취재를 하고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숨진 특수교사 고 김동욱 씨 모친도 교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김동욱 씨는 생전에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네, 김동욱 교사의 모친은 이제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네네. 어머니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교사를 꿈꿔왔다고 합니다. 어렵게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처음 이제 부푼 마음으로 근무하게 됐던 학교가 안타깝게도 김동욱 교사의 마지막 학교가 돼버린 건데요. 네. 이 평소에 이제 동료 교사들은 김동욱 교사를 상당히 밝고 열정적인 교사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수업 내용들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직접 노래 부르는 영상을 학생들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네. 틈나는 대로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생태 교육이라던가 정서 교육을 위해서 옥상에 이제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텃밭으로 꾸미고 아이들과 그곳에서 항상 즐겁게 수업을 하는 모습들을 선생님들은 많이 기억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학교의 막내 교사로서 누구보다 밝고 열정적인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좀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한 그런 교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이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특수교사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과정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냥 교사 중에서 좀 어떤 약간의 소정이 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우리 교육 현장은 지금 이제 통합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통합교육. 그 예, 예.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 사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특수학교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네.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예. 사실 75% 가까운 이제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친구들과 이제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자, 100명이면 25명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 특수학교 딴 학생들하고는 이렇게 부대끼지 않고 특수학교에 있고 75%는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은 교실 혹은 같은 학교 내에 다른 교실 이런 네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수업을 오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데 그렇다면 선생님들도 이 특수 교육과 일반 교육에 대한 골고루 좀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반 교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교원이 되기 위한 예비 교사 과정을 거치는데 예, 예. 특수 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딱 한 과목을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별도의 이제 특수 교사분들은 이제 사범대라던가 이런 곳에서 특수 교육과를 전공한 이후에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특수 교사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한 학교 안에서 특수 교육 대상인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일반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네. 실제로 이 특수 교육에 대한 것들을 전담하는 건 온전히 이 특수 교육을 전공한 특수 교사에게만 이제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반 교사분들은 사실 잘 모르세요. 특수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교원이 되는 예비 교원 과정에서도 한 학점 정도 수업을 듣는 게 전부이다 보니까 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 학생들을 마주하다 보니 사실 많은 부분들이 특수 교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 다시 한 번만 네네. 짚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교육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거기를 졸업하고 나온 새내기 선생님들은 특수교육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 거네요. 그 특수교육과에서는 이런저런 과목을 들을 거기 때문에. 일반 교대에서는 아까 그 필수 과목 한 과목이라 그랬는데 네. 특수교육과 나온 분들은 그거보다는 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심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학원 과정이라던가 그러니까 일반 교사를 양성하는 대해서는 딱 한 과목. 그렇죠. 필수 과목으로 한 과목만 이수를 하고 교사가 되는 거죠. 근데 특수교육과를 나온 그 별도의 사범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를 김동욱 교사님은 어떻게 그 그렇죠. 사범대학에서 특수교육과를 나온 분이에요. 네, 근데 그쪽에 어쨌든 뭐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전문가죠.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막 75% 일반 학교에 딴 학생들하고 섞여 있다 그러는데 김동욱 교사만 그 학생들을 관할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교사들하고 같이 합니까? 규정상에는 네.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 모두가 같이 관리하고 팀을 꾸려서 학생들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일반 교사분들은 이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장애 네. 정도나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 학급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를 들어서 수학, 영어 이런 과목들은 일반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때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예. 이런 과목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모아서, 특수학급에서 예. 따로 수업을 듣고 대신 체육, 미술 이런 수업들은 일반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생별로 다 다른 교육과정 같은 것들, 성취 목표 내용을 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걸 일반 교사, 담임 선생님, 뭐 학부모, 특수교사 같이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네. 실제로는 현장에선 특수교사 혼자서 계획 다 수립하고 지원하고 행정 업무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김동욱 씨가 경험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동욱 씨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갑자기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실 김동욱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는요 20년 경력의 이제 선배 특수 교사와 네. 한 명과 김동욱 교사 2명, 이렇게 모두 2명의 특수 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담당하던 학생은 총 7명이었습니다. 네. 이 7명은 2명의 선생님이 2개의 반 특수학급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던 건데. 어느 날 이제 새 학기가 되면서 지난해 3월 무렵에 졸업과 입학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학생 수가 1명 줄어듭니다. 네네. 6명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된 건데 그러자 관할 교육청인 인천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급을 하나 줄이고 또 20년 경력의 그 선배 특수교사를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이유는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특수학급당 학생 수의 정원을 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네네. 학생 수가 7명에서 6명으로 1명 줄었으니 학급을 하나 줄이고 교사 1명은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애초에 학교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학 등의 수요들이 충분히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이 김동욱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장까지 네. 특수학급을 이렇게 빠르게 줄이지 말고 좀 유예 기간을 달라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바로 학급이 줄어들었는데 예상대로 머지않아서 한두 달 사이에 정원학생들이 오면서 이 학교의 학생 수가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8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늘었군요. 예상됐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과밀학급이 된 거죠.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애초에 7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2명의 교사가 담당하다가 8명의 학생을 교사 1명이 담당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보기엔 뭐 한두 명 더 늘어났다 그러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전 잘 모르니까 이게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되게 버거운 상황인가요? 네, 이제 이걸 비장애,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나 유형 다 제각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학생에 맞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일일이 수립해줘야 되고요. 또 학기 중에도 학생의 상태나 뭐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학부모의 수요나 요구 같은 게 있으면 그 계획을 하나하나 다 수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특수학급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동욱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특수학급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하나의 학급 안에는 학년, 성별, 장애 유형 정도가 다른 학생들이 다 섞여 있었던 거죠. 8명이. 이 8명을 일일이 개별 교육 계획을 다 수립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 김동욱 교사는 실제로 일주일에 29시간 수업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단 한 교시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수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진짜 6~5~30이네요. 네,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겠지만 일반 담임 선생님들, 초등학교의 교사들의 평균 일주일 수업 시수는 한 21시간 정도라고 해요. 근데 특수학생들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칠 장애 때. 정도가 좀 심하거나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감각이 되게 예민해요. 네, 그래서 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어떤 표현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감정이 잘 억제 안 되기도 할 텐데. 그렇죠. 그쵸? 그래서 네. 이게 그 뭐 표현을 다양하게 합니다. 이걸 도전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네. 갑자기 학생이 막 한두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에게 좀 이렇게
교사를 밀친다거나 네. 어떤 폭력적인 좀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특히 뭐 자폐라던가 뭐 어떤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어떤 감각에 대한 자극이 쌓였을 때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마련인데 이런 중증 장애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사실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9시간이면 진짜 완전히 풀로 그냥 꽉 수업을 하고 그냥 일반 학생들 그냥 수업만 하면 되는 학생들만 해도 이건 되게 힘든 일인데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여건이 다른 학생들 맞춰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사실 거의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같은데 그런 걸 이제 하라고 한 거군요. 결국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학생들이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하면 네. 이 점심시간에 스스로 급식판에 밥을 받아서 밥을 혼자 먹고 예. 뭐 하다못해 비가 오는데 우산을 펼치고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동욱 교사는 실제로 점심도 거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난 이후에 모두가 가고 난 이후에서야 수업 준비나 그 외 각종 행정 업무들을 하면서 네. 뭐 야근이라던가 주말 근무를 정말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 김동욱 교사가 학교 측에 또 이제 뭐 학교를 저기에서 교육청 측에 많은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 특수학급 뭐 늘려주거나 특수교사 지원하거나 왜 이게 안 된 겁니까? 네, 예상했던 것처럼 학생 수가 금방 늘어났고 예. 과밀학급이 됐잖아요. 네네. 이건 법적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한 요구를 통해서 김동욱 그러니까요.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교장 또 학부모들까지 네. 특수학급을 늘려달라 다시.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특수학급을 줄이고 교사 한 명을 다른 학교로 발령 냈듯이 네. 학생 수가 늘어 과밀학급이 됐으니 다시 학생 수에 맞게 학급을 늘려달라. 예. 아니면 정교사인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됐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뒤늦게 밝혀진 내용인데요. 내부 기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요. 교육청에서 밝힌 내용은 학급당 이제 그 과밀 학급이 학생 수가 3명 이상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즉 6명이 법적 정원인데 9명 이상인 학교에만 네. 이제 뭔가 추가적인 지원들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는 실제로 어떤 교사 충원이라던가 학급이 늘어나거나 이런 지원이 전혀 따르지 않았고 2명의 교사가 하던 몫보다 더 많은 일을 교사 1명이 온전히 1년 동안 책임져 왔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내가 이기명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잘 이 특수교육이나 특수교사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이렇게 2명, 3명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하던 인식을 어쩌면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그렇게 좀 안이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네. 그러긴 좀 힘들어요. 아, 왜냐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김동욱 교사가 거듭 어떤 교사에 대한 충원이나 학급 증서를 요청했던 거는 네. 그냥 교육청의 일반 관계자가 아니에요. 특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너무나 때문에 잘 아는 사람. 네, 당연히 그걸 전공했고 교사로서 현직에서 근무도 했고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알고 사람한테 있는 했는데도? 교육청의 관계자에게 거듭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동욱 교사가 사망한 지 이제 6개월 흘렀습니다. 반년 흘렀는데 여전히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김동욱 교사 사망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없어졌잖아요. 네. 학교에. 그 빈 자리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규 교사가 배치가 됐어요. 네. 뒤늦게 이 김동욱 교사의 죽음과 또 이 신규 교사가 그 빈자리를 채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교사들이 사실 분노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며 이 김동욱 교사에 대해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촉구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마찬가지로 그 교사가 버티지 못했던 그 자리에 어떻게 또 신규 교사가 홀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어떤 뭐 개편이라든지 뭔가 개선 없이 그냥 거기 와서 그대로 일해라. 네, 그렇게 네. 됐던 거죠. 이제 좀 뒤늦게 교육청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게 됐고 일단은 저기 발령을 내고 네, 이미 하던 일 해라 해놨는데
그 이후에 뭐 개선이랄까 뭐 사후 약방문이지만 어쨌든 한 거는 그 이후라 이거죠. 그렇죠. 교사들이 집회들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교사들을 만나서 직접 사과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네. 이 김동욱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또 별도의 교육청 차원의 특별 감사도 약속했습니다. 나아가서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교육청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외에도 이 죽음으로 드러난 이 특수 교육의 열악한 어떤 교육 여건과 환경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두 번 다시 과밀학급이란 문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10월 김동욱 교사가 사망하고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2월까지 올해 네. 2월까지 이 진상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진상 조사의 결과는 나오고 있지 그럼 않은 순직 처리도 상황입니다. 안 됐어요 아직?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상 규명이 정확히 나와야지 순직 처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진상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이슈겠군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너무나 젊고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 교사가 숨진 이후에 그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빈자리에 사실 또 다른 신규 교사가 그냥 와서 너 일해라. 갔거든요. 예. 사실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교육감이 사과하고 난 바로 다음 날 네. 특수학급 한 개 증설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는 베테랑 특수교사 한 명의 추가 지원도 약속이 됐거든요. 네. 많은 교사들은 생전에 김동욱 교사가 그렇게 거듭 요청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가 교육감이 사과하고 난 바로 다음 날 이 모든 것들이 속전속결로 해결되는 걸 보면서 사실 많이 좀 속상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조금 더 질문을 진행해 볼게요. 아까 이 김동욱 교사가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과정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생전에 교육청 관계자와 나눈 업무용 메시지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정말 너무 이거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대답이 나와서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결 안 되고 진행이 되는지 유족들은 그거를 좀 보고 싶어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네. 당초에 교육청에서 밝혔던 입장은 과밀 학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모든 곳에 교사를 배정해 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학생 수가 3명 이상 초과하는 과밀 학급에게만 네. 이런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한다던가 이런 지원들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김동욱 교사 사망 이후 뒤늦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당시 교육청에서는 당장 추가 배치가 가능한 한시적 기간제 교사 TO가 95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교들에는 어떤 기준 때문에 이 한시적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지 못했는지 이 내부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고 네. 이 기간제 교사 배치 가능한 기간제 교사가 있다는 사실도 100명 가까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근데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 당연히 유족 측에서도 아니 배치 가능한 기간제 교사가 있었는데 왜 이토록 간절한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느냐 의혹을 풀길 당연히 바라겠죠. 그래서 네. 교육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의 범위에 이 업무상에 나눴던 메시지의 내용들을 좀 조사해 주기를 거듭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교육청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그 기록을 열람하거나 조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6개월이 흐르도록 그 내용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 그건 참 유족들 입장에선 가슴 아프겠어요. 이거 어떤 유족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이거 하려 그러면은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유족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고. 자, 학교나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내세우면서. 네. 자, 앞서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개선 방안 발표했다고 하는데 뭐 사후 약방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김동욱 교사 사망 이후에 특수교육의 뭐 현실이랄까 이런 게 좀 개선된 측면은 있습니까? 네, 이 사안이 있고 나서 네. 교육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이 특수교육 특히 이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달에 사실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특수학급 신설과 기간제 교사를 대폭 지원해서 네. 전국적으로 이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대폭 해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10%가 넘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을 3.8%까지 줄였고 특히 문제가 심각하던 제주와 인천 지역의 과밀 문제를 눈에 띄게 해소했다라고 그래요? 발표했습니다. 실제 이 내용대로 현장이 바뀌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죠. 네. 그랬더니 어땠어요? 이게 사실 미봉책에 그친 경우들이 그래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법적으로 학급을 증설하는 그 법적 정원 기준이 있는데 학급을 늘리기 어렵다 보니 당장 그곳에 그냥 선생님 한 명, 이제 한시적 기간제 교사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들을 배치한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어떤 일이요? 하나의 특수학급 안에 네. 임시 칸막이로 교실을 임의로 반으로 나누고 교사 2명이 2명의 담임처럼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두 반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과밀 문제가 해소됐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현장 취재 아니면은 저 알기 불가능한 일이군요. 네, 그래서 오. 대폭 문제가 해소됐다고 한 인천과 제주 지역에서만 이런 식의 한 교실 두 학급이 각각 25곳과 52곳에 달하고 있는 진짜요? 것으로. 네. 예. 야, 그렇다면 저 하나 이렇게 교실 하나 임시 칸막이로 두고 우리는 두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인데 결국 이게 이런 미봉책의 피해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특수교육법에서는 네네.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실 크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교실 하나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교실 면적을 갖추게끔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관련법에서 교실 면적 크기까지 나눈 게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은 어떤 감각에 대한 자극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주 네, 사실 그렇죠? 휠체어,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예. 수도 있고, 네. 뭐 자폐 스펙트럼, 뭐 요즘 뭐 지적 장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교실처럼 다닥다닥 앉아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학생들의 각각에 맞게끔의 사실 학생들 중에 어떤 네. 자극에 민감하거나 갑자기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도전적인 행동, 과격한 행동들을 보일 때 이 학생이 조금 조용한 공간 안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네. 교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걸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기자재들을 충분히 갖춘 교육 공간들도 필요해서 네. 법적 교육 기간 이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도전적인 행동들이 더 자주 벌어지게 되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 수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도 사실 침해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422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특수교육교사가 처한 교육 상황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선생님이 떠난 빈자리를 신규 교사로 채웠다고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닐 텐데 대책이 시급하군요. 뭐 지금 대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문자였고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교육당국이 이렇게 뭐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이규명 기자가 현장 취재해 보니까 미봉책도 많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교육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까지 이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규명 기자 후속 취재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6월 초에 방송 예정으로 지금 취재를 진행 중인데요. 네네. 이 최근에 또 유명 웹툰 작가 주우민 씨의 이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뭐 항소심 선고 결과도 있었고 예. 청주 지역에서는 또 이 특수교육 대상인 이제 학생이 이제 흉기로 난동을 벌이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면에는 이 특수교육을 둘러싼 각종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규명 기자의 2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수교육의 현실을 다룬 더보다 방송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이규명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오늘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출생 여파로 올해 서울의 전체 학생 수가 전년과 대비해서 2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만 명.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그럼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 얼마나 돼요? 네, 8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게 네. 지난해보다 2만 명 넘게 줄어든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한 학생 수입니다. 네.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지를 봤더니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특히 가장 컸습니다. 네. 5.8%나 줄어들었는데 올해 34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2만 9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중학생은 2.2% 늘어났습니다. 이게 띠 영향을 좀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2010년생이 백호띠 그리고 2012년생이 흑룡띠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았었는데 이 세대가 중학교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중학생도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급 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학급 수가 지난해보다 2.6%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급 수가 2.9% 감소를 해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이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연령이 낮은 곳일수록 출생률 감소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2.1, 2.7%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의 학생 수도 줄어들었는데 초등학교는 한 반에 21.4명이 평균이었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보다 0.5명 감소한 수치고요. 중학교는 학급이 줄어드는 대신에 학생 수가 26.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그나마 서울에서도 이렇게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은 더 심각할 겁니다. 문 닫는 학교 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폐교가 증가하면서 지금 지역사회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운동장은 대신에 쓰레기가 쌓여가고요. 뭐 어른들이 버린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방치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도교육청들이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걸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건물 특성상 이 구조가 특이해서 임대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자체적으로 활용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공간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한데 사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곳 이런 곳들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폐교 수가 4천 곳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50곳 가까이 늘어났는데 네. 마땅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폐교 이런 곳들도 전체 폐교 중에 27.5%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4곳 중에 한 곳은 방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제 바꿔볼게요. 한류 인기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 또한 해외에서 뜨겁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선 한국어를 잘하는 입사 지원자를 우대하는 기업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을 따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출장 기회도 얻을 수 있고요.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할 기회도 주어지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토픽이라는 시험인데요. 토픽. 네, 예, 예. 이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뭐 재외동포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 측정 시험입니다. 네. 이게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시험인데요. 원래는 이제 뭐 한국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기업체에 취업할 때 이럴 때 주로 쓰이는 시험이었는데 이게 현지 기업 채용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시작된 게 1997년이었고 이번이 100회째를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특히 이 시험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보니까 뭐 시험장 부족한
부족한 건 당연하고요. 사람이 몰려서 시험 접수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시험 접수를 대행하는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베트남에서만 응시한 사람이 6만 3천 명 정도였는데 이게 4년 전인 2020년에는 한 16,00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새에 4배나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가 뭐 물론 한류 열풍도 있겠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베트남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 개수가 한 10,000개 정도고 여기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현지 업체들까지 하면 사실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는데 뭐 베트남 대졸 초임은 그 초임 임금이 우리 돈으로 약 44만 원 정도 월급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어에 능통하면 100만 원을 넘게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뭐 삼성전자니 이런데 얼마나 취업하고 싶어 네. 하겠어요. 그 뭐 우리 뭐 그 한국 대학 그 진학도 그렇지만 결국 결론은 취업이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 정부도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고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우선 이 고용 허가제 E9이라는 비자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요. 네네.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뭐 인력을 못 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허가를 받으면 이 외국인 인력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외국인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023년에는 택배업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음식점, 호텔, 콘도업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신규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는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 일할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업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좀 적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자로 고용을 하려면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을 풀타임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실 한국의 음식점의 평균 생존 기간이 3.6년, 그러니까 4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할 수 있는 일도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는 주방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리고 호텔에서는 인력이 소속된 협력 업체가 특정 호텔하고 전속 계약을 맺어야지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주가 숙소도 직접 얻어주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굳이 이 비자를 통하지 않고도 그냥 외국인 유학생 이런 사람들을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김윤아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많다는 건데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가 오늘 개선 방안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 인력이 주방 보조만 딱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는 홀서빙까지 추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뭐 큰 식당 아닌 경우에는 주방 보조, 홀서빙 이거를 뭐 엄격하게 나눠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좀 고려한 조치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고요. 또 택배업에서도 기존에는 상하차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것도 배송지별로 분류하고 이런 업무가 훨씬 더 까다롭다 보니까 이 분류 업무까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아까 한국어 인기 말씀하셨는데 요즘 한국쌀이 또 일본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달에 그 한국쌀이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이 됐는데 네. 수출된 물량 모두 팔렸고요. 네. 이번 달 초에도 10톤을 추가로 수출을 했는데 이것도 열흘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수출된 우리 쌀이 이 전남 해남군에서 생산된 땅끝 햇쌀 이런 브랜드인데 네네. 한국의 그 농협과 같은 일본 농협이 쌀 판매를 담당을 했습니다. 일본 농협이 한국 쌀을 유통한 게 7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 쌀이 인기가 높은 이유 아무래도 뭐 일본 쌀하고 맛이 비슷하면서도 품질도 더 좋고 그런데 가격은 10% 정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쌀을 찾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지난해 미국과 호주, 중국, 독일, 캐나다 이런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 검역을 마친 국산 쌀이 3,000톤을 넘었습니다. 이게 2022년에 1,800톤 정도였으니까 60% 넘게 늘어난 거고요. 한국 쌀이 현재는 48개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많이 하고 있군요. 네. 자, 근데 아까 한국 쌀이 일본 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일본 쌀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거든요. 일본 쌀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일본에서 판매되는 쌀 5kg 평균 가격을 보면요. 우리 돈으로 42,000원 정도거든요. 네. 이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2차례 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쌀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에서는 불볕더위 때문에 2023년부터 쌀 유통량이 감소를 했고요. 특히 이 지진 때문에 사재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물량이 부족해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도 치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요즘에는 한국 마트에 들러서 쌀을 구입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행에서 무거운 걸 사가는 거 굉장히 부담인데도 그러니까요. 쌀을 사서 돌아갔다라는 일본인들의 후기가 SNS에 자주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계속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한국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일본에 쌀 100톤을 추가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자, 쌀 꾸러미 이렇게 들고 가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그 네. 신풍속도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재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늘어납니다. 얼마까지 보장받게 됩니까? 네,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네.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을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망하는 경우가 생기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맡긴 돈을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제도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금융사별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1억 원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 보호 한도 금액이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4년 만에 2배로 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뭐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한도도 똑같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호 한도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예금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중은행에 비해서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내걸고 예금을 유치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금리가 좀 높긴 해도 5천만 원 넘게 맡기기는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씩 좀 쪼개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맡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1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저축은행으로 전체 예금의 뭐 최대 25%까지가 몰릴 거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시중은행하고 저축은행의 금리 차이가 뭐 별로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당장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옮겨지까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유익하고 재미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다양한 영화계 소식 알아봅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주제 네. 톰 크루즈를 통해 본 네네. 나이를 잊은 배우들. 아, 네네. 노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그렇죠. 톰 크루즈 보니까 1962년생 네네네. 올해로 만 62살. 그래서 그쵸. 제가 생일이 지났나 안 지났나 딱 찾아보니까 네네네.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바로 하루 전 7월 그쵸. 3일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지났죠. 만으로는 62이다. 그렇죠. 야, 우리가 본 지가 언젠데 아직도 62인가요? 그러니까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톰 크루즈의 영화를 처음 예. 극장에서 본 게 탑건 때예요. 1986년에. 예,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가 저는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렸는데 예.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1986년. 86년. 네네네. 아, 저보다는 나이가 조금 적으시군요. 아, 네. 거의 근데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렇고 네네. 자
62년생. 그렇죠. 그 얘기하다가 첫째 맞아요, 분을 맞아요. 까먹었네. 자, 오랜 시간 동안 네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톰 크루즈 할리우드 대표하는 배우로 그렇죠. 활약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허남웅 평론가님은 네네. 수많은 배우들 중에 톰 크루즈 네. 아주 좋아하는 배우에 속합니까? 그렇죠. 톰 크루즈를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톰 크루즈는 영화를 만들 때는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제작자이기도 하고 네. 배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는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팬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팬 홍보기도 서비스를 하죠. 그렇죠. 그죠? 홍보이기도 한데 그래도 스타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뭐 사인을 해주고 인터뷰를 하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 한국에도 벌써 내한을 13번이나 했고 또 전 세계를 돌면서 팬들을 만나는 거 보면 정말로 또 프로페셔널한 배우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프로페셔널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그렇죠. 거고. 자, 우리 허남웅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톰 크루즈의 작품 중에 네. 바로 이게 최고다. 어떤 겁니까? 너무 많은데요. 좀 근데 어려운 질문이죠. 어렵긴 한데 네. 저에게 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요즘에 보는 분들에게 톰 크루즈는 액션 스타처럼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톰 크루즈는요. 그 아카데미 연기상 부분에 네. 4번이나 노미네이트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7월 4일생이라는 네. 작품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나무 주연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고요. 그리고 매그놀리아 같은 작품에서는 네네. 나무 조연상 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거든요.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톰 크루즈는 연기도 굉장히 뛰어난 배우예요. 굉장히 막 액션만 있는 배우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 여러 작품이 있지만 톰 크루즈 출연작 중에 네. 특히 매그놀리아라는 작품을 그러시군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매그놀리아에서 톰 크루즈가요. 출연한 분량은 많지 않아요. 한 15분 정도예요.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 직업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성 공략법 강사거든요. 거기서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기르고 뒤로 묶은 후에 강의하는 식의 연기를 펼쳐요. 예, 그리고 그 연기로 나무 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저기가 네. 그 누구죠? 그 폴 흑인 배우 토마스 앤더슨. 저 스미스, 이제 윌 스미스도 그런 비슷한 역 한 네네네.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네네, 맞아요. 작업하는 방법. 그렇죠. 예. 근데 톰 크루즈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노미네이트 됐다. 저는 사실은 톰 네. 크루즈 젊었을 때 작품 중에 네네. A Few Good Men. A Few Good Men도 굉장히 좋죠. 잭 니콜슨하고 네네. 관타나모 기지에 있는 그쵸. 대령하고 맞아요. 법정에서 엄청난 젊은 군 그쵸. 검사가 붙는 그것도 되게 의미 있던데. 그러니까 잭 니콜슨 같은 경우 당시 이제 92년 작품인데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미 굉장히 고령의 배우였고 그러니까요. 톰 크루즈는 좀 풋내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엄청 젊었어요. 예, 둘이 맞붙어도 톰 크루즈가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거기 또 젊은 시절에 데미 모어도 무어가 나오죠. 소령으로 나왔고 맞아요. 이쪽은 위관급 장교였고. 그쵸. 자, 시간 관계상 네네. 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자, 지금도 이제 영화 채널만 틀면 나오는 시리즈가 미션 네. 임파서블입니다. 네네네. 마침 내일 새 시리즈 개봉한다고 그쵸. 토요일 하는데 개봉하죠. 자, 이게 이제 네. 파이널 레코닝. 네네. 이게 제가 영어를 찾아보더니 레코닝이네요. 네네. RECHCKONI. 어떤 분들은 뭐 예상, 추정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고 근데 네. 결국 이 영화에서는 좀 심판, 저지먼트 같은 저지먼트네요. 느낌이 있죠. 네. 자, 재작년 7편 제목은 데드 네. 레코닝이어서 이번에 그쵸. 파이널 레코닝이면 네네네. 미션 임파서블 마지막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드 레코닝 할 때요. 네. 개봉할 때 그때 이제 제목이 더 그 정확한 제목은 데드 레코닝 파트 1이었어요. 이게 이제 파트 2네. 네, 파트 2인데 이제 파이널 레코닝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제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톰 크루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 시리즈가 마지막이 아닐까. 특히나 이번 8편 같은 경우 액션들이요. 네. 기존에는 막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미션 임파서블 1편부터 7편까지 나왔던 트레이드마크 같은 액션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연상시키는 액션들을 정말로 그러니까 뭐 파노라마처럼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들을 위한 마지막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느낌을 주는데, 네. 그 톰 크루즈가 이것이 정말 마지막 시리즈다라고 네.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그건 아직 관객들은. 가능성은 남아 있고 네네. 좀 지켜봐야 되네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어떤 예상을 하냐면 이번 그 파이널 레코닝이요.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여된 작품이에요. 아바타보다도 훨씬 4억 불인데 하나로 하면 거의 5,600억에서 6,000억 정도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성공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평을 하고 그 정도로 흥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예,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션 임파서블 네. 이 시리즈 전설입니다. 네네네. 자 이제 스턴트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톰 크루즈 네네. CG도 없이 스턴트도 자기가 직접 하잖아요. 그쵸. 이런 배우 또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성룡 같은 배우, 그 성룡이 이제 맨몸 액션에서 그 용영호제 1편 같은 경우요. 성룡이 그 중간 장면까지는 머리가 길었는데 갑자기 단발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액션을 해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맨몸 액션이 힘든 거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CG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맨몸을 액션하는 배우들이 거의 없죠. 탐 크루즈는 기억하시겠지만 그 로그네이션에서 첫 장면에서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렇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장면 보면서 저걸 정말 실제로 했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거잖아요. 그건 믿기지가 않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관객들이 딱 봤을 때 절대로 CG가 아니다. 그렇죠. CG가 아니라는 상황에서 주는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쾌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놀라운데요. 톰 크루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클래식 스타라고 얘기할 때 클래식 스타라는 것은 예전에 했던 방식을 지금도 고수를 하는데 그런 배우들이 지금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 맨몸 액션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클래식한 스타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형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본 그 미션 임파서블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뭐 당연히 1편은 좋아하는데 워낙에 모두들 그렇게 평가를 할 테니까 저는 3편. 미션 임파서블 3편. 뭐였더라? 3편이? 그 J.J. 에이럼스가 감독을 했는데 2편 감독이 553이었어요. 근데 2편이 미션 임파서블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3편이 만들어지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2편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3편이 성공해야지만 롱런을 할 수 있는데 그 3편이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던 게 토끼발이라는 토끼발이 기억난다. 과연 무엇이냐라고 맞아요. 하는데 사실 토끼발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토끼발이 무엇인가를 쫓으면서 거기서 형성되는 긴장감 그리고 굉장히 또 성공을 하면서 미션 임파서블이 장수할 수 있는 시리즈의 발판이 됐죠. 자, 우리 허남웅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차기 톰 크루즈 할리우드에서 차기 톰 크루즈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젊은 배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 질문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떠오르는 배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배우 중에 할리우드에서는 티본 시샬마가 잘 나가고 뭐 듄이라는 작품에 출연해서 액션을 보여주긴 했는데 왜 그런 젊은 배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지금은 이제 CG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영화는 세분화된 그런 그 스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턴트를 톰 크루즈처럼 하게 되면 일종의 스턴트맨 같은 경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톰 크루즈 말고는 직접 스턴트를 그 정도 수준까지 하는 사람이 나오긴 힘들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뜻이군요. 제 생각으로는 맨몸 액션의 마지막 스타는 톰 크루즈가 아닐까. 물론 짧은 분량으로 하는 배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톰 크루즈처럼 전체 분량을 하는 그런 스타는 없지 않을까. 맨몸 액션 최후의 스타다. 그렇죠.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톰 크루즈 보면 정말 나이를 잊었다. 제가 아까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 노익장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자, 사실 요즘 막 떠오른 신인들 젊은 배우들보다 요즘 보니까 이렇게 중견에 관록 있는 배우들이 또 주목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나이를 잊은 노장들 지금 어떤 배우들이 있죠? 뭐 폭풍 추영의 성룡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최근에 이제 서브스턴스로 데미 무어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 오르면서 데미 무어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고 데미 무어가 아카데미를 못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외로. 그러니까 데미 무어가요 90년대 같은 경우 그 사랑과 영혼 이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매트릭스 에이지 고인이 그렇죠. 네, 맞아요. 엄청난 인기를 모았고 당시에 출연하는 작품마다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한동안 슬럼프였는데 서브스턴스로 재기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고 그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이제 파과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혜영 배우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혜수 배우 딱 보면 영화적인 어떤 아우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혜영 배우 같은 경우도 뭔가 우리가 영화 스타다라고 했을 때 이혜영 배우 딱 보면 저 모양이 영화 스타의 모습이 아닐까 라고 할 정도로 카리스마도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과라는 이혜영 배우도 있고 또 키아누 리브스 같은 경우도 액션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록 있는 배우들에게는 CG 시절 이전부터 그 액션을 스스로 해오고 스턴트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롱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리암 니슨도 좋아하는데 또 새로운 작품 안 나오나 모르겠네요. 리암 니슨은요. 최근에 어떤 작품 찍었냐면 코미디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래요? 아마 총알탄 사나이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죠. 맞아요. 총알탄 사나이의 리메이크인데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야, 조만간 나 개봉을 리암- 할 거라서요. 무자비한 네네. 마구잡이 저 그쵸. 액션인데. 액션인데 거기에 코믹을 가미한다. 그것도 굉장히 그렇군요. 흥미로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롱런하는 배우들의 특징 네. 뭡니까? 그러니까 그 롱런하는 배우들에겐 자신만의 어떤 그 특징, 캐릭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톰 크루즈가 롱런을 한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네. 시리즈를 단순하게 뭐 이야기나 캐릭터랑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맨몸 액션이라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게임에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미 무어 같은 경우도 서브스탄스에서 뭘 했냐면 데미 무어 자신이 한동안 정점에 있다가 또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인데 그게 다 반영시켰단 말이죠. 네.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 이렇게 롱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 주말에 나 영화 한 편 봐야겠다 그러면 네.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작품 외에 너무나 센 영화라서 다른 작품들이 개봉일을 피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미션 임파서블에 워낙에 네, 관객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미션 임파서블을 네. 이번 주말 영화로도 추천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삽입곡 임파서블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